모든 것이 무너지려 할 때 버림받음과 취약함이 현실의 가장자리에서 잊혀진 한 소년의 운명을 결정지었을 때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무언가가 나타났다. 건조한 시골 땅에서 솟아난 조용한 저항, 오랫동안 그 공동체를 지배해온 무관심의 패턴을 깨뜨릴 수 있는 힘이었다. 가을의 무더운 황혼 아래 주황빛으로 물든 하늘과 여전히 강원도 시골의 먼지 가득한 길을 내리쬐는 태양 아래 깊은 변화의 시작을 그리는 예상치 못한 장면이 펼쳐졌다. 강원도 산골 마을 소나무 언덕에서 한국의 깊은 산중에 자리 잡은 이곳에서 12살 된 소년이 눈에 고통의 흔적을 담고 햇볕에 그을린 얼굴로 오래된 소나무 그늘 아래 기대어 있었다. 그의 다리는 마른 저수지의 바위에서 넘어진 결과로 비뚤어져 있었다. 홀로 숨을 힘들게 쉬며 그는 희망 없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의 이름은 지역사회센터의 수녀들만이 알고 있었고 그들은 그의 가족이 남쪽으로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 급히 이주했으며 곧 돌아오겠다는 약속과 함께 그를 남겨두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떠난 사람은 그의 어머니였고 그녀는 곧 돌아오겠다고 조용히 말했지만 그들 둘 다 그 달콤한 말이 태양에 갈라진 진흙처럼 약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곳의 고요함은 마른 땅 위로 무거운 발소리에 의해 중단되었다. 3명의 인물이 확고한 걸음으로 다가왔다. 그 지역에서 의심스러운 행동으로 알려진 김씨 형제들이었다. 가장 큰 형 기타에는 날카로운 눈빛과 존경을 불러일으키는 목소리를 가졌고 민수는 긴장된 걸음과 많은 대립으로 가득 찬 삶의 흔적을 가졌으며 막내 동현은 그의 망설임과 침묵이 거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 같았다. 소녀는 공포가 자신을 보이지 않게 할 수 있다는 듯이 소나무에 노출된 뿌리 아래 더 숨으려고 했다. 긴장감이 폭발할 것 같았지만 예상치 못한 무언가가 그 순간의 논리를 깨뜨렸다. 소뿔로 만든 나팔에 깊은 소리가 계곡을 울려 퍼지며 형제들의 접근을 중단시켰다. 거기서 나타난 사람은 박말녀 할머니였다. 원주민 혈통을 가진 노부인으로 땅에 단단히 발을 디디고 역사로 가득 찬 눈을 가졌다. 그녀는 느리지만 확고한 걸음으로 걸어왔고 직함이나 물리적 힘이 아닌 축적된 지혜와 그 땅과의 끊을 수 없는 연결에서 오는 권위를 지니고 있었다. 소년과 김씨 형제들 사이에 서서 말년은 처음에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녀의 침묵에는 무게가 있었다. 마침내 그녀가 말했을 때 그녀의 목소리는 가는 면도 칼처럼 공기를 갈랐다. 그 땅은 아무에게도 속하지 않았고 그녀가 그곳에 있는 한 그 소년은 그녀의 보호 아래 있을 것이라고. 형제들은 망설였다. 노부인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더 깊은 무언가, 그들이 이름 붙일 수는 없지만 느낄 수 있는 무언가 때문이었다. 어떤 반응이 일어나기 전에 주민들이 여러 방향에서 다가오기 시작했다. 사고 후 퇴직한 전직 교사, 결혼 생활을 잃게 한 화상으로 상처 입은 여성, 외로운 목동, 그리고 많은 이들에게 거부당한 전통 약초 치료사. 그들 중 누구도 거부, 상처, 침묵의 과거 외에는 서로 연결되어 있지 않았다. 하지만 그들은 그곳에 있었고 부상당한 소년 주위에 보호의 원을 형성했다. 그 장면은 불가능한 이야기에서 나온 것 같았다. 공통된 목적으로 당열된 삶에 의해 소외된 인물들. 그 행동은 말이 필요 없었다. 전직 교사는 마치 그것이 깃대인 것처럼 그의 지팡이에 기대었다. 상처 입은 여성은 그녀의 가방을 열고 빵과 떡을 나누었다. 목동은 그의 지팡이를 땅에 꽂았다. 약초 치료사는 숲에서 모은 잎으로 주의백을 준비하고 있었다. 김씨 형제들은 하나씩 물러났고 비록 위협이 사라지지는 않았지만 그 순간은 그 예상치 못한 결합에 속했다. 소년의 다리는 주의와 즉흥적으로 치료되었고 그날 밤 차가운 시골 별빛 아래 한 캠프가 탄생했다. 그것은 단지 쉼터가 아니라 하나의 약속이었다. 다음 날 대화의 톤이 바뀌었다. 김씨 형제들이 외부 사업가들과 결탁하여 그 땅을 야생동물을 파괴하고 지하수를 오염시키며 주민들을 쫓아낼 기업 설립을 위해 양도하려 한다는 것이 밝혀졌다. 그것은 농업산업농장으로 위장한 광산회사였다. 형제 중 막내인 동현이 직접 가져온 이 계시는 모든 것을 바꾸었다. 새롭게 발견된 용기로 그는 대화를 들었고 문서를 읽었으며 발전, 약속 뒤에 숨겨진 실제 의도를 이해했다고 말했다. 그 땅은 황폐해질 것이다. 그리고 그것보다 더 주민들은 행동하지 않으면 침묵당할 것이다.
이제 강화된 그룹은 당국을 기다리지 않기로 결정했다. 그들은 사람들을 동원하기로 결정했다. 그들은 소나무 아래에서 의식을 수행하고 모두를 소집하고 오래된 노래를 되찾고 잊혀진 악기들을 가져왔다. 마을이 응답했다. 노인들, 어머니들, 아이들, 심지어 수년간 서로 말을 하지 않았던 사람들도 왔다. 더 큰 위협 앞에서 과거는 일시적으로 잊혀졌다. 그리고 김씨 형제들이 변호사들과 회사 대표들과 함께 돌아왔을 때 그들은 당열된 사람들, 확고한 눈과 진실을 말할 준비가 된 목소리를 발견했다. 서류가 공개되고 녹음이 드러나고 고발이 이루어졌다. 광산 회사는 마침내 자신이 누구인지 기억하는 공동체 압력에 물러났다. 힘은 땅에 있지 않았지만 회복된 유대에 있었다. 이제 다리가 회복 중인 소녀는 다른 눈으로 모든 것을 지켜보았다. 그는 더 이상 소나무 그늘에 남겨진 소년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그는 훨씬 더 큰 무언가의 상징이었다. 가장자리에서도 소중한 것을 보호하기 위해 손이 얽힐 때 생명이 꽃필 수 있다는 가능성의 상징이었다. 다음 날 아침, 소녀는 명호라는 이름을 마을 사람들에게 처음으로 말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익명의 존재가 아니었고 그의 진짜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었다. 명호는 어떻게 그의 부모님이 그를 버리게 되었는지, 왜 그들이 돌아올 수 없었는지에 대한 진실을 털어놓았다. 그의 아버지는 도시에서 일자리를 찾으러 갔다가 심각한 사고를 당했고 어머니는 그를 돌볼 돈을 벌기 위해 떠났지만 그녀 역시 사라졌다. 명호는 몇 개월 동안 혼자 살아남았고 마을 사람들의 친절함과 가끔씩 밤에 그를 찾아와 음식을 가져다주는 한 비밀스러운 방문자 덕분에 버텼다. 이 비밀스러운 조력자가 바로 김동현, 그 형제들 중 가장 어린 형제였다는 것이 밝혀졌다. 동현은 항상 그의 형들과 달랐고 그들의 비즈니스 관행에 의문을 품었다. 명호를 돕는 것은 그의 작은 반항이었다. 그러나 이제 그는 단순한 동정심을 넘어서 용기 있는 행동으로 나아갔다. 동현의 계시로 마을의 분위기가 바뀌었다. 김기태와 김민수는 이제 마을 사람들의 증오의 대상이 되었지만 말녀 할머니는 지혜롭게 증오는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라고 조언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통합과 행동 계획이었다. 마을 주민들은 매일 밤 모여 전략을 세웠다. 그들은 동현이 제공한 문서를 연구했고 법률 상담을 구했으며 지역 환경 단체에 연락했다. 그들의 작은 저항 운동이 점점 커지고 있었다. 한편 명호와 동현 사이에 특별한 유대가 형성되었다. 동현은 명호에게 그의 어린 시절 이야기, 아름다운 이 산골짜기에서 자라난 행복한 순간들을 들려주었다. 그는 어떻게 그의 형들이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변했는지, 어떻게 마을 사람들의 고통에 둔감해졌는지, 그리고 어떻게 돈과 권력이 그들의 유일한 관심사가 되었는지 설명했다. 명호는 동현의 이야기를 듣고 그들이 얼마나 비슷한지 깨달았다. 둘 다 어떤 의미에서는 고아였고 둘 다 자신의 방식으로 버림받았다. 그러나 그들은 또한 각자의 방식으로 강했다. 명호는 생존을 위해 투쟁했고 동현은 양심을 위해 투쟁했다. 그들은 서로에게서 배울 것이 많았다. 말녀 할머니는 이 새로운 우정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그녀는 이것이 치유의 시작이라는 것을 알았다. 명호의 육체적 상처뿐만 아니라 마을 전체의 정신적 상처의 치유였다. 그녀는 그들에게 고대의 지혜를 가르쳤다. 어떻게 땅을 존중하는지, 식물의 치유력에 대해, 그리고 무엇보다도 커뮤니티의 힘에 대해. 우리가 함께 서 있을 때 우리는 어떤 폭풍도 견딜 수 있다라고 그녀는 말했다. 그리고 폭풍은 확실히 오고 있었다. 김기태와 김민수는 쉽게 물러날 사람들이 아니었다. 그들은 이미 회사 임원들과 함께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그들은 마을 사람들을 제거하고 프로젝트를 진행할 새로운 방법을 찾고 있었다. 그들은 마을 사람들이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의 동생이 그들에게 등을 돌릴 것이라고는 결코 예상하지 못했다. 한편 명호는 매일 조금씩 강해지고 있었다. 그의 다리는 아직 완전히 치유되지 않았지만 그는 이제 말녀 할머니의 허브 치료와 전직 교사인 박 선생님의 즉석에서 만든 목발 덕분에 주변을 움직일 수 있었다. 그는 산의 아름다움, 새들의 노래,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람들의 친절함에 놀라웠다. 그는 점점 더 이 장소가 자신의 집이라고 느끼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의 마음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부모님을 그리워했고
특히 어머니의 따뜻한 목소리와 그를 잠들게 했던 부드러운 노래를 그리워했다. 동현은 명호의 슬픔을 보았고 무언가를 해야 한다고 느꼈다. 어느 날 밤 그는 명호에게 비밀을 털어놓았다. 내 어머니를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아. 내 형들이 그녀가 어디에 있는지 알고 있다고 생각해. 명호의 눈은 희망으로 빛났다. 정말이요? 어떻게요? 동현은 한숨을 쉬었다. 쉽지 않을 거야. 그리고 우리 형들은 결코 자발적으로 그 정보를 주지 않을 거야. 하지만 우리는 방법을 찾을 거야.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말없는 약속을 나눴다. 그들은 함께 명호의 가족을 찾을 것이고 그 과정에서 어쩌면 마을도 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들은 아직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 여정이 될지 또는 그것이 그들을 어디로 이끌지 알지 못했다. 하지만 그들은 이제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그들은 서로를 그리고 그들 주변에 모인 예상치 못한 가족을 가지고 있었다. 다음 날 새벽 산 위로 안개가 두껍게 깔리면서 마을은 마치 꿈속에 있는 것처럼 보였다. 명호는 그가 자고 있던 작은 오두막에서 나와 아침 공기를 들이마셨다. 그의 다리는 여전히 아팠지만 말려 할머니의 약초 치료가 효과가 있는 것 같았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운이 좋은지 생각했다. 일주일 전만 해도 그는 혼자였고 버려졌으며 희망이 없었다. 이제 그는 그를 돌보는 사람들로 둘러싸여 있었다. 특히 동현 자신의 형제들에 맞서는 큰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그를 도왔던 사람이 있었다. 오두막 문이 열리고 동현이 들어왔다. 얼굴에는 긴장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명호야, 내가 뭔가를 찾았어. 그가 속삭였다. 내 형들의 사무실에서 그들은 네 어머니에 대해 알고 있어. 그녀는 서울에 있어. 하지만 그는 망설였다. 하지만 뭐요? 명호는 앞으로 몸을 기울였다. 그녀는 위험에 처해 있어. 내 형들은 네 어머니가 마을로 돌아와 광산 계획에 대해 말할까 봐 걱정하고 있어. 그래서 그들은 그녀를 서울에 있는 자신들의 친구들 중 한 명과 함께 있게 했어. 그녀가 감시받고 있는 것 같아. 명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녀는 포로인가요? 동현은 고개를 저었다. 정확히는 아니야. 하지만 그녀는 자유롭지도 않아. 그녀는 네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기를 원해. 그녀는 내게 돌아오고 싶어해. 명호는 일어서려고 했지만 다리가 아직 약했다. 우리는 그녀를 구해야 해요. 지금 당장. 동현은 그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 명호야. 내 형들은 강력해. 그들은 서울에 많은 연줄이 있어. 우리는 계획이 필요해. 이 대화는 말녀 할머니의 도착으로 중단되었다.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약초차 한 잔을 들고 들어왔다. 네, 소년들 오늘 아침 무엇을 그렇게 열심히 토론하고 있나요? 그녀는 차를 명호에게 건네주었다. 동현과 명호는 시선을 교환했다. 그들은 할머니를 신뢰할 수 있을까? 동현이 먼저 말했다. 할머니, 저희에게 조언이 필요해요. 명호의 어머니에 관한 거예요. 말녀는 그들 앞에 앉았다. 그녀의 오래된 눈은 지혜로 반짝였다. 이야기해보거라, 아이들아. 그들은 그녀에게 모든 것을 말했다. 어떻게 김기태와 김민수가 명호의 어머니를 서울에 가두고 있는지, 어떻게 그들이 그녀가 돌아와 광산 계획에 대한 진실을 밝히는 것을 두려워하는지. 말녀는 조용히 들었다. 때때로 고개를 끄덕이며. 그들이 이야기를 마쳤을 때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우리는 그녀를 집으로 데려와야 해. 하지만 그것은 위험할 거야. 김씨 형제들은 우리가 알고 있다는 것을 알아서는 안 돼. 우리는 지혜롭게 행동해야 해. 그녀는 명호를 바라보았다. 내 어머니의 이름이 뭐니, 아이야? 윤지영이에요. 명호가 대답했다. 그녀는 여기서 간호사였어요. 모두가 그녀를 사랑했어요. 그녀는 떠나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아버지의 사고 후에 그녀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말녀의 눈이 넓어졌다. 윤지영? 박영호의 딸? 명호는 놀랐다. 네, 그게 제 할아버지의 이름이에요. 할머니께서 그를 아셨나요? 말녀는 웃음을 터뜨렸다. 그 소리는 오두막을 따뜻하게 채웠다. 물론이지. 박영호는 내 절친한 친구였어. 우리는 함께 자랐어. 그는 이 마을에서 존경받는 의사였지. 그리고 지영은, 그녀는 이 마을의 보물이었어. 그녀가 떠났을 때 우리 모두는 슬펐지. 그녀는 명호의 얼굴을 자세히 살펴보았다. 이제 보니 너는 네 할아버지를 닮았구나. 같은 강한 턱, 같은 친절한 눈. 명호는 이 발견에 압도되었다.
그는 항상 자신이 이 마을에서 낯선 사람이라고 생각했었다. 하지만 이제 그는 여기에 뿌리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의 가족은 이 땅과 연결되어 있었다. 말년은 갑자기 일어났다. 새로운 결심이 그녀의 얼굴에 드러났다. 이제 우리는 반드시 지영을 되찾아야 해. 그녀는 이 마을의 딸이야. 그리고 그녀는 여기에 속해 있어. 그녀는 동현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너, 용감한 젊은이, 우리는 내 도움이 필요할 거야. 하지만 이것은 위험한 일이 될 거야. 너의 형들은 용서하지 않을 거야. 동현은 주저하지 않았다. 저는 이미 제 형들을 배신했어요. 저는 그들의 탐욕 때문에 이 마을을 파괴하도록 두고 볼 수 없었어요. 저는 당신들과 함께 할 거예요. 말년은 미소 지었다. 좋아, 이제 우리는 계획을 세워야 해. 그들은 그날 오후 내내 계획을 세웠다. 동현은 그의 형들이 서울로 떠날 예정이라고 알려주었다. 그들은 광산회사 임원들과 회의가 있었다. 이것은 그들에게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동현은 서울에 있는 지영의 위치를 알아내기 위해 그의 형들의 서류를 더 조사할 것이다. 그런 다음 그는 몇몇 마을 사람들과 함께 그녀를 구하러 갈 것이다. 한편 명호와 나머지 사람들은 마을에 남아 대체 계획을 준비할 것이다. 광산회사를 물리치기 위한 법적 전략. 그들이 계획을 완성했을 때 명호는 갑자기 질문을 했다. 하지만 제 아버지는요?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동현과 말년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둘 다 답하기를 망설였다. 마침내 말려가 말했다. 내 아버지 장현수는 훌륭한 사람이었어. 그는 이 산에서 가장 강한 등산가였고 가장 친절한 영혼이었지. 그리고 그는 네 어머니를 너무나 사랑했어.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동현이 이어 말했다. 명호야, 사실은 네 아버지는 내 형들의 회사에서 일했어. 그는 그들의 건설 프로젝트 중 하나에서 감독이었어. 그는 일자리를 잃고 싶지 않아서 많은 것을 참았지만 마침내 그는 그들이 하고 있는 일이 잘못되었다고 말했어. 그는 그들의 안전 기준이 열악하다고 비난했고 환경 규제를 무시하고 있다고 비난했어. 그리고 나서 동현은 말을 멈추었다. 명호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그리고 나서요? 그리고 나서 사고가 있었어. 말려가 부드럽게 말했다. 건물이 무너졌고 네 아버지는 심각하게 다쳤어. 그는 병원에 있어. 명호야, 서울에서. 그는 여전히 의식불명이야. 명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는 살아있어요. 모두 그가 돌아가셨다고 생각했어요. 말년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살아있어. 하지만 그는 많은 치료가 필요해. 그리고 그것이 네 어머니가 돈을 벌기 위해 떠난 이유야. 그녀는 네 아버지의 의료비를 지불하고 있어. 명호는 감정에 압도되었다. 그의 아버지는 살아있었다. 그의 어머니는 그를 버리지 않았다. 그들은 단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을 뿐이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의 중심에는 김씨 형제들이 있었다. 그의 슬픔은 분노로 바뀌기 시작했다. 그들은 대가를 치러야 해요. 그가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결연했다. 그들은 우리 가족을 파괴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들은 우리 마을을 파괴하려고 해요. 말년은 그의 손을 잡았다. 분노는 이해해, 명호야. 하지만 우리는 분노가 아닌 지혜로 행동해야 해. 복수는 우리를 그들과 같게 만들 뿐이야. 그녀는 동현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기억해. 모든 김씨 형제가 같은 것은 아니야. 동현은 다른 길을 선택했어. 동현은 감사하게 미소 지었다. 우리는 정의를 추구할 거예요, 명호야.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올바른 방법으로 할 거예요. 그날 저녁, 그들은 마을 회관에서 모임을 가졌다. 말년은 모든 사람에게 명호의 이야기와 그의 가족에게 일어난 일을 알렸다. 사람들은 충격을 받았다. 특히 오래 산 주민들은 지영의 가족을 기억했고 그녀를 좋아했다. 마을 전체가 분노했다. 하지만 말년은 그들을 진정시켰다. 우리는 분노가 아닌 단결로 이길 거예요. 그녀가 말했다. 우리는 계획이 있어요. 그녀는 그들의 전략을 설명했다. 동현이 지영의 위치를 찾아내면 소규모 그룹이 서울로 가서 그녀를 구할 것이다. 한편 다른 사람들은 법적 행동을 준비할 것이다. 그들은 환경단체들과 연락을 취하고 있었고 언론의 이야기를 가져갈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리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그녀가 덧붙였다. 장현수, 명호의 아버지도 구해야 해요. 그는 병원에 있고 치료가 필요해요. 마을 사람들은 동의했다. 그들은 두 가지 임무를 수행할 것이다. 지영을 구하고 현수에게 필요한 의료 도움을 제공하는 것. 그들은 그날 밤 늦게까지 계획을 세웠다. 모두가 역할을 맡았다.
그리고 그들은 다음 날 행동을 시작하기로 결정했다. 명호는 침대에 누워 잠들 수 없었다. 너무 많은 생각들이 그의 머리를 채우고 있었다. 그의 아버지는 살아 있었다. 그의 어머니는 곧 집으로 올 것이다. 그리고 그는 이제 가족을 가지고 있었다. 혈연이 아닌 사람들로 이루어진 가족이지만 어쩌면 그것이 진정한 가족의 의미일지도 모른다. 그는 창문을 통해 별이 가득한 하늘을 바라보았다. 내일은 모든 것이 변할 것이다. 내일 그들은 그들의 운명을 자신의 손에 쥐게 될 것이다. 동현은 자신의 방에서도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는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의 위험성을 알고 있었다. 그의 형들은 자비롭지 않았다. 그들은 그를 배신자로 여길 것이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그들의 불의에 침묵할 수 없었다. 그는 처음으로 옳은 일을 하고 있다고 느꼈다. 그는 명호와 그의 가족이 마을에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랐다. 어쩌면 그러면 치유가 시작될 수 있을 것이다. 마을의 치유, 가족의 치유, 그리고 어쩌면 자신의 치유도. 다음 날 새벽, 동현은 조용히 그의 형들의 사무실로 들어갔다. 그들은 이미 서울로 떠났다. 며칠 동안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그는 서류들을 뒤적거리기 시작했다. 지영의 위치에 대한 단서를 찾고 있었다. 그는 수시간 동안 찾았다. 수많은 서류와 이메일을 살펴보았다. 마침내 그는 그것을 찾았다. 강남구의 주소 감시 대상이라는 메모와 함께. 그곳에는 또한 병원 이름도 있었다. 현수가 입원해 있는 곳. 그는 서둘러 정보를 적어 마을로 돌아갔다. 계획을 실행할 시간이 되었다. 동현이 마을에 도착했을 때 모두가 준비하고 있었다. 경험 많은 운전자인 고 씨는 그의 낡은 버스를 준비했다. 말년은 그녀의 전통 약초 가방을 싸고 있었다. 전직 교사인 박 선생님은 여행에 필요한 모든 지도와 정보를 모았다. 화상을 입은 여성인 미경 씨는 그녀의 의료 훈련, 그녀가 사고 전에 간호사였던 을 활용하기 위해 함께 가기로 했다. 그리고 명호는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의 눈에는 결의가 빛났다. 버스에 올라타기 전에 그들은 잠시 모였다. 말려가 말했다. 우리는 단지 가족을 찾으러 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정의를 찾으러 가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마을과 우리의 땅을 위해 싸우고 있어요. 함께라면 우리는 성공할 거예요. 그들은 고개를 끄덕였고 한 명씩 버스에 올라탔다. 엔진이 시동되었고 그들은 서울을 향해 출발했다. 작은 반란이 시작되었다. 그리고 그것은 마을의 미래뿐만 아니라 한 가족의 운명도 결정할 것이다. 버스가 산길을 따라 움직이면서 명호는 창밖을 내다보았다. 그는 그의 어머니와 아버지를 곧 다시 볼 것이라는 것을 믿을 수 없었다. 그는 두려웠지만 또한 확고했다. 그는 더 이상 무력한 소년이 아니었다. 그는 이제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그는 혼자가 아니었다. 버스는 계속해서 구비구비한 도로를 달렸고 마을은 점점 작아져 시야에서 사라졌다. 앞에는 서울이 있었고 그곳에는 진실과 희망 그리고 명호의 잃어버린 가족이 기다리고 있었다. 서울의 거대한 고층 빌딩들이 지평선 위로 솟아오르면서 명호의 심장은 더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그는 이전에 대도시를 방문한 적이 없었고 그 규모와 소음 끊임없는 움직임에 압도되었다. 이곳은 그의 조용한 산골 마을과는 완전히 달랐다. 버스는 번잡한 도로를 통과하여 강남구로 향했다. 동현은 그의 노트를 확인하며 주소를 다시 확인했다. 우리는 거의 다 왔어요. 그가 말했다. 지영 씨는 신사동에 있는 아파트에 있어요. 내 형들의 비즈니스 파트너 중 한 명이 소유한 건물이에요. 명호는 창밖을 응시했다. 모든 것이 너무 낯설었다. 넌 사이인 수많은 사람들, 끊임없는 자동차 소리. 그는 그의 어머니가 여기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상상할 수 없었다. 그녀는 항상 자연과 산을 사랑했다. 이 콘크리트 미로는 그녀의 영혼을 질식시켰을 것이다. 말려 할머니는 명호의 어깨를 부드럽게 두드렸다. 걱정하지 마라, 아이야. 우리는 곧 네 어머니를 찾을 거야. 그리고 우리는 그녀를 집으로 데려올 거야. 미경 씨가 창가에서 소리쳤다. 저기에요. 그 아파트 단지가 맞을 거예요. 그들은 현대적인 고층 아파트 단지 앞에 도착했다. 보안이 철저해 보였다. 정문에는 경비원이 있었고 입구에는 보안 카메라가 여러 대 설치되어 있었다. 고호 씨는 근처 주차장에 버스를 세웠고 그들은 계획을 검토했다. 우리는 조심해야 해요, 동현이 말했다. 내 형들의 사람들이 이 건물을 감시하고 있을 거예요. 우리는 관심을 끌지 않고 안으로 들어가는 방법을 찾아야 해요. 박 선생이 생각에 잠겼다. 우리에게는 전략이
필요해요. 우리 모두가 함께 가면 의심을 살 거예요. 말려가 고개를 끄덕였다. 박 선생 말이 맞아요. 우리는 나눠야 해요. 동현과 미경 씨는 건물로 가서 정찰을 해요. 명호와 나는 여기서 기다릴게요. 고 씨와 박 선생은 현수가 있는 병원을 찾아서 상황을 파악해 오세요. 모두가 동의했다. 그들은 2시간 후에 다시 만나기로 했다. 동현과 미경은 건물을 향해 걸어갔고 나머지는 버스에서 기다렸다. 명호는 긴장했지만 희망으로 가득 찼다. 그는 몇 년 만에 처음으로 그의 어머니를 다시 볼 준비가 되어 있었다. 말려는 그의 손을 꼭 잡았다. 모든 게 잘 될 거야, 아이야. 곧 너희 가족은 다시 함께할 거야. 동현과 미경은 조심스럽게 아파트 단지에 접근했다. 미경은 자신의 외모를 이용하기로 결정했다. 그녀의 화상 흉터는 종종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들어 그녀로부터 시선을 돌리게 했다. 그녀는 의도적으로 그녀의 흉터가 잘 보이도록 머리를 올리고 경비원에게 다가갔다. 안녕하세요, 그녀가 말했다. 의도적으로 불안한 목소리로. 저는 칠노곳 사회 사는 김 과장님을 만나러 왔어요. 그가 저를 기다리고 있어요. 경비원은 그녀의 흉터를 보고 재빨리 시선을 돌렸다. 정확히 그녀가 예상한 대로.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그가 물었다. 여전히 그녀의 눈을 마주치지 않고 이 순간을 이용해 동현은 옆문으로 살짝 미끄러져 들어갔다. 아무도 그를 보지 못했다. 미경은 대화를 계속했다. 경비원의 주의를 끌면서. 그는 제 이름을 알고 있을 거예요. 그냥 미경이라고 전해주세요. 우리는 친구예요. 그녀는 의미심장하게 웃었다. 경비원은 불편해 보였지만 인터폰으로 첸부역구 사회 전화를 걸었다. 당연히 아무도 받지 않았다. 죄송합니다만 응답이 없네요. 그가 말했다. 미경은 실망한 척했다. 정말요? 그가 저를 여기서 만나자고 했는데 아마 잊어버렸나 봐요. 그의 휴대폰으로 전화해 볼게요. 그녀는 전화를 걸지 않고 떠났다. 그녀의 임무는 완수되었다. 동현을 안으로 들여보내는 것. 건물 안에서 동현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형이 있다고 생각되는 15층으로 올라갔다. 복도에서 그는 조심스럽게 1593호, 그의 형들의 메모에 언급된 아파트를 찾았다. 그는 문 앞에서 잠시 멈춰서서 귀를 기울였다. 안에서 부드러운 한국 발라드 음악이 들렸고 누군가 부엌에서 움직이는 소리도 들렸다. 그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문을 두드렸다. 한참의 침묵 후 여성의 목소리가 물었다. 누구세요? 그 목소리는 조심스럽고 두려워 보였다. 동현은 자신의 목소리를 낮추었다. 윤지영 씨인가요? 제 이름은 김동현입니다. 저는 당신의 아들 명호를 위해 왔어요. 문 안쪽에서 날카로운 숨소리가 들렸다. 명호라고요? 그가 어떻게 됐나요? 그는 괜찮나요? 그녀의 목소리는 공포와 희망이 뒤섞여 있었다. 그는 괜찮아요. 동현이 재빨리 대답했다. 그는 저와 함께 왔어요. 그는 당신을 집으로 데려가고 싶어 해요. 하지만 우리는 조심해야 해요. 제 형들이? 나는 당신의 형들에 대해 알아요. 그녀가 중단했다. 그들은 나를 여기 가두고 있어요. 그들은 내가 마을로 돌아가 사람들에게 그들이 계획하고 있는 일을 말할까 봐 두려워하고 있어요. 하지만 나는 어떻게 도망칠 수 있죠? 그들은 나를 감시하고 있어요. 동현은 주변을 살펴보았다. 아직 아무도 없었다. 우리는 계획이 있어요. 말녀 할머니와 다른 마을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왔어요. 우리는 당신을 여기서 빼낼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문을 열 수 없나요? 우리는 대화할 필요가 있어요. 잠시 후 잠금 장치가 풀리는 소리가 들렸고 문이 약간 열렸다. 지영의 얼굴이 보였다. 아름답지만 근심으로 가득 찬 명호의 눈을 닮은 큰 눈을 가진 얼굴. 당신이 정말 내 아들을 알고 있나요? 그녀가 의심스럽게 물었다. 동현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지금 밖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그는 당신을 너무 보고 싶어 해요. 그리고 우리는 현수 씨도 도울 계획이에요. 지영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현수가 아직 병원에 있어요. 그는 일어나지 않았어요. 의사들은 희망이 없다고 말해요. 하지만 나는 포기할 수 없어요. 그래서 내가 여기 있어요. 치료비를 지불하기 위해. 김씨 형제들은 일자리를 제공했지만 그것은 함정이었어요. 그들은 나를 여기 가두고 나를 감시하고 있어요. 내가 도망치면 그들은 현수의 치료를 중단할 거라고 위협했어요. 동현은 충격을 받았다. 그의 형들이 이렇게 잔인할 수 있다니 그는 알지 못했다. 걱정하지 마세요, 지영 씨. 우리는 당신과 현수 씨 모두를 도울 거예요.
고 씨와 박 선생이 지금 병원에 가서 상황을 확인하고 있어요. 우리는 당신을 모두 안전하게 집으로 데려갈 거예요. 지영은 조심스럽게 문을 더 열고 동현을 안으로 들였다. 아파트는 작았지만 깔끔했다. 마치 감옥처럼 느껴졌다. 그들은 내가 외출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아요. 그녀가 설명했다. 음식은 배달되고 내 전화는 감시받고 있어요. 나는 매일 병원에 가서 현수를 볼 수 있지만 항상 그들의 운전사가 나를 데려다 줘요. 나는 결코 혼자가 아니에요. 동현은 생각에 잠겼다. 우리는 지금 당신을 여기서 빼낼 수 없어요. 너무 위험해요. 하지만 내일 우리는 시도할 거예요. 당신이 병원에 갈 때 우리는 준비하고 있을 거예요. 내 형들은 서울에 있지만 그들의 부하들이 여전히 주변에 있을 거예요. 우리는 신중해야 해요. 지영은 동현을 자세히 살펴보았다. 당신은 그들의 동생이죠? 왜 우리를 돕고 있나요? 동현은 한숨을 쉬었다. 내 형들은 더 이상 내가 알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들은 탐욕과 권력에 의해 부패되었어요. 그들은 우리 마을을 파괴하려고 해요. 나는 그것을 허락할 수 없어요. 그리고 그는 잠시 멈추었다. 나는 명회에게 많은 빚을 지고 있어요. 그는 내가 옳은 일을 할 용기를 찾도록 도와주었어요. 지영의 얼굴에 작은 미소가 스쳤다. 당신은 좋은 사람이에요. 동현 씨, 당신의 도움에 감사해요. 그녀는 서랍에서 사진을 꺼냈다. 행복한 가족의 사진, 젊은 지영과 현수, 그리고 그들 사이에 있는 어린 명호. 이것을 명호에게 주세요. 우리가 그를 항상 사랑했다는 것을 알게 해주세요. 동현은 사진을 받아 주머니에 넣었다. 내일 준비하고 계세요. 우리는 오전 10시에 병원에서 만날 거예요. 우리는 당신과 현수 씨 모두를 데려갈 거예요. 그는 문으로 향했다. 이제 가봐야 해요. 하지만 희망을 잃지 마세요, 지영 씨. 내일 당신의 가족은 다시 함께할 거예요. 그는 조심스럽게 복도로 나와 건물을 빠져나갔다. 밖에서 그는 미경과 다시 만났고 그들은 버스로 돌아갔다. 명호는 동현이 돌아오는 것을 보자마자 앞으로 뛰어나갔다. 어머니를 만났어요. 그의 눈은 기대로 빛났다. 동현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만났어. 그녀는 괜찮아. 그리고 그녀는 너를 너무 보고 싶어해. 그는 사진을 꺼내 명호에게 건넸다. 그녀가 너에게 이것을 주라고 했어. 명호는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받았다. 그는 그것을 바라보았고 눈물이 그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행복했던 시절의 기억들이 그를 압도했다. 내일 그녀를 볼 수 있어요. 그가 물었다. 그의 목소리는 희망으로 떨렸다. 네, 동현이 대답했다. 내일 우리는 병원에서 그녀를 만날 거야. 그리고 우리는 네 아버지도 데려올 거야. 그때 고 씨와 박 선생이 돌아왔다. 그들의 얼굴은 심각했다. 병원에 다녀왔어요. 박 선생이 말했다. 현수 씨는 중환자실에 있어요. 그의 상태는 안정적이지만 여전히 의식이 없어요. 그리고 그곳에는 경비가 있어요. 김 씨 형제들의 사람들이에요. 말년은 생각에 잠겼다. 그들은 현수가 깨어나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그녀가 말했다. 그가 깨어나면 그는 사고에 대한 진실을 말할 수 있을 거예요. 명호는 혼란스러워 보였다. 무슨 뜻이에요? 동현이 설명했다. 네 아버지의 사고는 우연이 아니었을 수도 있어, 명호야. 그는 내 형들의 불법 활동에 대해 너무 많이 알고 있었어. 그들은 그를 침묵시키고 싶었을 거야. 이 생각은 모두를 침묵시켰다. 상황은 그들이 처음에 생각했던 것보다 더 심각했다. 그들은 단지 한 가족을 구하려는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더 큰 음모를 폭로하고 있었다. 말려가 결정을 내렸다. 우리는 새로운 계획이 필요해요. 내일 우리는 두 팀으로 나뉠 거예요. 동현, 미경, 그리고 나는 지영을 도울 거예요. 고 씨, 박 선생, 그리고 명호는 현수를 볼 거예요. 우리는 동시에 그들 모두를 구해야 해요. 명호가 항의했다. 하지만 저는 어머니를 보고 싶어요. 말년은 그의 손을 잡았다. 나는 네 마음을 이해해, 명호야. 하지만 네 아버지는 너를 더 필요로 해. 때로는 네 목소리가 그를 의식으로 돌아오게 할 수 있어. 너는 그에게 가야 해. 명호는 잠시 생각하더니 마침내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요, 할머니. 그들은 호텔을 찾아 그날 밤을 보내기로 했다. 명호는 잠들 수 없었다. 그는 창가에 앉아 서울의 불빛을 바라보았다. 그는 내일 그의 부모님을 다시 만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많은 장애물과 위험에 직면할 것이다. 그러나 그는 두렵지 않았다. 그는 이제 혼자가 아니었다. 그는 그를 도울 친구들이 있었다.
그는 사진을 다시 바라보았다. 그의 손가락으로 부모님의 얼굴을 부드럽게 어루만졌다. 내일 만나요. 그가 속삭였다. 우리는 곧 다시 함께할 거예요. 다음 날 아침 그들은 일찍 일어나 계획을 최종 검토했다. 고 씨는 병원 근처에 버스를 주차할 것이다. 지영이 그녀의 일상적인 방문을 위해 도착하면 동현과 말녀, 미경이 그녀를 만날 것이다. 그들은 그녀를 안전하게 버스로 데려갈 것이다. 동시에 박 선생과 명호는 병원에 들어가 현수를 찾을 것이다. 그들은 의사들과 이야기하고 그를 옮길 수 있는지 확인할 것이다.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그들은 최소한 그의 치료가 계속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그들은 그들의 역할을 알고 있었다. 그들은 준비가 되어 있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각자의 위치로 갔다. 동현, 말녀, 미경은 앞 입구 근처에서 기다렸다. 고 씨는 버스와 함께 대기했다. 박 선생과 명호는 후문을 통해 들어갔다. 시계는 9시 45분을 가리켰다. 지영은 곧 도착할 것이다. 명호는 그의 심장이 가슴을 뚫고 나올 것 같다고 느꼈다. 그는 드디어 그의 아버지를 만날 것이다. 비록 그가 의식이 없다 하더라도, 그리고 그는 그의 어머니도 곧 다시 볼 것이다. 그러나 그때 예상치 못한 일이 발생했다. 병원 로비에서 명호와 박 선생은 익숙한 얼굴들을 보았다. 김기태와 김민수였다. 동현의 형들이. 그들은 의사와 대화하고 있었고 그들의 표정은 심각했다. 명호는 재빨리 기둥 뒤로 숨었다. 박 선생을 자신과 함께 끌어당겼다. 그들은 여기에 있어요. 그가 속삭였다. 동현의 형들이요. 그들은 서울에 있어야 했는데. 박 선생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계획이 드러났어요.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경고해야 해요. 그는 휴대폰을 꺼내 고 씨에게 문자를 보냈다. 그는 다시 다른 사람들에게 경고할 것이다. 하지만 너무 늦었다. 흰색 세단이 병원 앞에 멈추었고 지영이 내렸다. 그녀는 입구를 향해 걸어갔고 그곳에서 동현과 말녀, 미경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러나 그들이 그녀에게 접근하기 전에 김기태와 김민수가 로비에서 나왔다. 그들은 즉시 지영과 동현을 보았다. 그들의 얼굴에 분노가 번졌다. 동현, 김기태가 소리쳤다. 네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야? 혼돈이 터졌다. 지영은 얼어붙었다. 두려움으로 가득 찬 눈으로. 동현은 그녀를 보호하기 위해 앞으로 나섰다. 말녀와 미경은 그녀의 양쪽에 섰다. 병원 보안 요원들이 상황에 주목하기 시작했다. 김민수가 그들을 향해 성큼성큼 걸어왔다. 너는 배신자야, 동현아. 그가 으르렁거렸다. 네가 우리 가족을 배신할 줄은 몰랐어. 동현은 동요하지 않았다. 가족? 우리는 더 이상 가족이 아니야, 형. 가족은 서로를 보호해요. 해치지 않아요. 당신들이 현수 씨에게 한 일 후에, 당신들이 명호와 지영 씨에게 한 일 후에, 당신들이 우리 마을에 하려는 일 후에 어떻게 당신들이 가족에 대해 말할 수 있어요? 김기태가 웃었다. 차가운 웃음이었다. 네가 뭘 안다고 그래, 어린 동생아? 사업은 사업이야. 감정에 휘둘려서는 안 돼. 우리는 단지 우리의 미래를 보호하고 있을 뿐이야. 말녀가 앞으로 나섰다. 그녀의 키는 작았지만 그녀의 존재감은 거대했다. 당신들의 미래가 우리 모두의 과거를 파괴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김기태 씨? 그녀가 물었다. 당신들이 건설하려는 광산은 우리의 물을 오염시키고 우리의 땅을 파괴하고 우리의 집을 앗아갈 거예요. 김기태는 그녀를 무시했다. 할머니, 이것은 당신이 이해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이것은 발전에 관한 거예요. 미래에 관한 거예요. 지영이 마침내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힘이 있었다. 당신들이 저와 제 남편에게 한 일 후에 어떻게 발전에 대해 말할 수 있죠? 당신들은 그를 침묵시키기 위해 다치게 했어요. 당신들은 저를 감금했어요. 당신들은 제 아들을 버렸어요. 김민수가 그녀를 향해 한 걸음 다가갔다. 위협적으로. 조심해, 지영 씨. 당신의 남편은 여전히 우리의 돌봄 아래 있어요. 당신이 원하는 대로 그의 치료를 중단하는 것은 매우 쉬울 거예요. 그때 명호가 그의 숨겨진 위치에서 나왔다. 더 이상 두려움 없이. 제 아버지를 위협하지 마세요. 그가 외쳤다. 모두가 놀라서 그를 바라보았다. 지영의 눈이 눈물로 가득 찼다. 명호야. 그녀가 속삭였다. 김기태는 어린 소년을 보고 웃었다. 이게 누구야? 작은 영웅이 되려고 하나 보네. 명호는 뒤로 물러서지 않았다. 저는 영웅이 아니에요. 저는 그냥 제 가족을 되찾고 싶은 소년일 뿐이에요. 그리고 당신들은 저를 막을 수 없어요. 그는 자신의 용기에 놀랐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겁에 질린 버려진 아이가 아니었다. 그는 이제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 김민수가 그를 향해 다가갔을 때 병원 로비에 갑자기 시끄러운 소리가 들렸다. 사람들이 병원으로 물밀듯이 들어왔다. 마을 사람들이었다. 수십 명이. 그들은 버스에서 기다리고 있었고 고 씨가 그들에게 경고했을 때 그들은 행동하기로 결정했다. 그들은 침묵 속에 들어왔지만 그들의 숫자는 인상적이었다. 그들은 명호와 지영 주위에 원을 형성했다. 마치 인간 방패처럼. 김기태와 김민수는 갑자기 수적으로 불리해졌다. 병원 보안 요원들도 망설였다. 상황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확실하지 않았다. 그때 예상치 못한 목소리가 들렸다. 여보세요? 모든 시선이 소리가 나는 방향으로 돌아갔다. 병원 복도에서 휠체어에 앉은 남자가 간호사의 도움을 받아 나오고 있었다. 그는 창백하고 약해 보였지만 그는 분명히 의식이 있었다. 그것은 장현수였다. 명호의 아버지. 지영은 숨을 멈추었다. 현수야. 그녀의 목소리는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떨렸다. 현수는 미소를 지었다. 약한 미소였지만 진짜였다. 지영아, 명호야. 당신들의 목소리가 날 깨웠어. 김기태와 김민수는 충격을 받은 것 같았다. 이게 어떻게? 김기태가 중얼거렸다. 박 선생이 앞으로 나섰다. 우리가 도착했을 때 저는 현수 씨의 의사를 찾았어요. 의사는 현수 씨가 이미 며칠 동안 의식이 있었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당신들의 명령으로 이 사실을 비밀로 유지했다고요. 당신들은 그가 회복되고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지영 씨에게 말하지 말라고 지시했어요. 김인수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다. 당신은 당신의 위치를 넘어섰어, 박 선생. 현수가 고개를 흔들었다. 끝났어, 김씨 형제들. 나는 모든 것을 기억해. 사고 전에 내가 본 것, 내가 들은 것, 당신들의 회사가 안전 규정을 무시했다는 증거, 당신들이 환경 보고서를 위조했다는 증거. 나는 그것들을 모두 기록했고 안전한 곳에 보관했어. 그리고 이제 나는 깨어났어. 갑자기 병원 로비에 경찰들이 들어왔다. 그들의 책임자가 앞으로 나섰다. 김기태 씨, 김민수 씨, 당신들은 체포되었습니다. 사기, 협박, 불법 감금, 그리고 심각한 신체 상해 시도 혐의로요. 김기태가 경찰을 향해 돌아섰다. 이게 무슨 소리요? 당신은 우리가 누군지 알아요? 경찰 책임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당신들의 범죄에 대한 충분한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장현수 씨는 이미 몇 주 전에 자신의 변호사를 통해 저희에게 연락했습니다. 우리는 단지 그가 깨어나기를 기다리고 있었을 뿐입니다. 모두가 현수를 바라보았다. 놀란 눈으로. 그는 약하게 웃었다. 나는 최악의 상황에 대비했어. 내가 의식불명이 되기 전에 나는 내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을 내 변호사에게 말했어. 그리고 나는 그에게 내가 3개월 안에 연락하지 않으면 경찰에 가라고 지시했어. 김기태와 김민수는 경찰에 의해 끌려나갔다. 분노와 불신으로 가득 찬 표정을 짓고 있었다. 로비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그저 바라볼 수 있을 뿐이었다. 놀라움으로 가득 찬 채. 그리고 나서 지영은 앞으로 달려가 그녀의 남편을 껴안았다. 눈물이 그녀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당신이 돌아왔어. 그녀가 속삭였다. 당신이 정말로 돌아왔어. 명호도 앞으로 나와 그의 부모님을 껴안았다. 마침내 가족이 다시 하나가 되었다. 말년은 이 장면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그녀는 동현을 향해 돌아섰다. 그는 약간 외롭게 서 있었다. 이리 와요, 젊은이. 그녀가 말했다. 그의 손을 잡으며. 당신도 이 가족의 일부예요. 동현은 감사히 미소 지었고 그들은 함께 재회를 축하하는 작은 무리에 합류했다. 이것은 끝이 아니었다. 그들은 여전히 마을을 구하기 위해 싸워야 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들은 첫 번째 승리를 축하할 수 있었다. 가족이 다시 하나가 되었다. 그리고 명호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다음 날 아침 서울의 한 작은 호텔 방에서 명호는 창가에 서서 도시의 스카이라인을 바라보았다. 그는 어제의 사건들이 꿈이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자신을 꼬집었다. 하지만 그것은 현실이었다. 그의 아버지는 깨어났다. 그의 어머니는 자유로웠다. 그리고 김씨 형제들은 감옥에 있었다. 하지만 그들의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방 안에서 현수는 침대에 기대어 앉아 있었다. 여전히 약하지만 결연했다. 지영은 그의 옆에 앉아 그의 손을 잡고 있었다. 마치 그가 다시 사라질까봐 두려운 것처럼. 말려 동현 그리고 다른 마을 사람들은 아침 식사를 하며 다음 단계에 대해 논의하고 있었다.
김씨 형제들이 체포되었지만 그들의 회사는 여전히 존재해요. 박 선생이 말했다. 그들은 여전히 광산 프로젝트를 진행하려 할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막기 위한 계획이 필요해요. 말려가 고개를 끄덕였다. 박 선생 말이 맞아요. 우리는 이 승리에 안주할 수 없어요. 우리는 마을로 돌아가 싸움을 계속해야 해요. 현수가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나는 증거를 가지고 있어요. 그가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약했지만 결연했다. 광산이 환경에 미칠 영향에 대한 진짜 보고서, 그들이 위조한 안전검사, 그들이 지방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준 증거, 모든 것이 내 변호사의 금고에 있어요. 모두가 놀라서 그를 바라보았다. 당신은 그것을 어떻게 얻었어요? 고 씨가 물었다. 현수가 미소 지었다. 조금 슬픈 미소였다. 나는 그들의 건설 프로젝트 책임자였어요. 그들은 나를 믿었어요. 아니면 적어도 내가 돈을 위해 침묵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내가 우리 마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게 되었을 때 나는 행동해야 했어요. 그래서 나는 몇 달 동안 증거를 모았어요. 그는 지영을 바라보았다. 나는 당신에게 말하지 않았어, 지영아. 당신을 보호하고 싶었어. 지영은 그의 손을 꼭 잡았다. 이제 우리는 함께 이것을 헤쳐나갈 거예요, 현수야. 말려가 앞으로 나섰다. 그 증거는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될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마을로 돌아가 공동체를 조직해야 해요. 김씨 형제들은 감옥에 있지만 그들의 회사는 여전히 강력해요. 그들은 다른 사람들을 보낼 거예요. 동현이 창가에 서 있던 명호에게 다가갔다. 무슨 생각을 하고 있어, 명호야? 그가 부드럽게 물었다. 명호는 도시에서 멀리 있는 산들을 바라보았다. 우리 마을이 보고 싶어요. 그가 말했다. 그곳이 제 집이에요. 동현은 미소 지었다. 곧 돌아갈 거야. 오늘 우리는 출발할 거야. 현수가 끼어들었다. 나는 법원에 가서 공식 진술을 해야 해요. 그가 말했다. 그리고 의사들은 내가 여행하기 전에 며칠 더 병원에 있어야 한다고 말해요. 그는 좌절감을 숨기지 못했다. 하지만 나는 당신들과 함께 가고 싶어요. 나는 우리 마을을 구하는 것을 도와야 해요. 지영이 그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당신은 이미 많은 일을 했어요, 현수야. 이제 당신은 회복에 집중해야 해요. 나는 당신과 함께 여기 있을 거예요. 그녀는 명호를 바라보았다. 명호야, 너는 말려. 할머니와 다른 사람들과 함께 마을로 돌아가야 해. 우리는 일주일 안에 합류할게. 명호는 망설였다. 그는 방금 부모님을 되찾았는데 이제 다시 그들과 헤어져야 한다니. 하지만 그는 또한 마을이 그를 필요로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마침내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요, 어머니. 하지만 약속하세요. 정말로 오실 거죠? 지영은 그를 꼭 안았다. 약속할게, 아들아. 이번에는 우리가 널 떠나지 않을 거야. 그들은 그날 오후에 준비를 마쳤다. 현수의 변호사가 호텔에 도착하여 그들과 만났다. 그는 박 선생과 말려에게 중요한 서류 사본을 주었다. 광산 프로젝트를 막는 데 필요한 증거들. 그는 또한 법적 절차에 대해 설명했다. 김씨 형제들은 심각한 혐의에 직면해 있었지만 그들의 회사는 여전히 프로젝트를 추진할 수 있었다. 그들은 법원에서 임시 중지 명령을 얻어야 했다. 말려는 서류를 받아들고 그들을 조심스럽게 그녀의 가방에 넣었다. 우리는 이것들을 안전하게 지킬 거예요, 그녀가 말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들을 현명하게 사용할 거예요. 그들이 떠날 준비를 하고 있을 때 마지막 작별 인사의 시간이 왔다. 명호는 그의 부모님을 꼭 안았다. 떠나기 싫었지만 그가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일주일 안에 봐요. 그가 말했다. 눈물을 참으며 기다리고 있을게요. 현수는 아들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너는 용감한 아이야, 명호야. 우리는 너를 자랑스럽게 생각해. 이제 가서 우리 마을을 구해. 지영은 동현에게 다가갔다. 내 아들을 지켜봐 주세요. 그녀가 부탁했다. 그리고 당신 자신도 조심하세요. 당신은 이제 우리 가족의 일부예요, 동현 씨. 동현은 감동받은 것 같았다. 그럴게요, 지영 씨. 걱정하지 마세요. 마침내 그들은 서울을 떠났다. 고 씨의 낡은 버스는 다시 한번 그들을 산길로 데려갔다. 이번에는 집으로 향하는 길이었다. 명호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도시가 점점 작아지는 것을 보면서 그는 슬펐지만 또한 희망으로 가득 찼다. 그의 부모님은 살아있었고 그들은 곧 함께할 것이다. 그리고 그동안 그는 그들의 집, 그들의 마을을 구하기 위해 싸울 것이다. 버스가 산길을 오르는 동안 말년은 명호 옆에 앉았다. 너의 생각이 들리는구나, 아이야.
그녀가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다. 걱정하지 마. 너의 부모님은 곧 우리와 함께 할 거야. 그리고 우리는 함께 이 싸움에서 이길 거야. 명호는 미소 지었다. 저는 더 이상 걱정하지 않아요, 할머니. 저는 이제 우리가 이길 것이라는 것을 알아요. 마을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놀라운 광경을 맞이했다. 마을 전체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작은 축하 행사를 준비하고 있었다. 사람들은 김씨 형제들이 체포되었다는 소식을 이미 들었고 그들은 기뻐하고 있었다. 하지만 말년은 그들을 진정시켰다. 우리의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그녀가 모인 사람들에게 말했다. 김씨 형제들은 감옥에 있지만 그들의 회사는 여전히 우리의 땅을 위협하고 있어요. 우리는 더 열심히 싸워야 해요. 그녀는 현수가 제공한 서류에 대해 그들에게 알려주었다. 이 증거들은 그들에게 힘을 줄 것이지만 그들은 또한 대중의 지지와 법적 전략이 필요했다. 그날 밤 그들은 마을 회관에 모여 계획을 세웠다. 박 선생은 서류를 분석했고 그들이 가진 법적 선택지에 대해 설명했다. 미경은 그녀의 화상치료 경험을 통해 알게 된 언론인 친구들에게 연락하여 그들의 이야기를 알리기로 했다. 외로운 목동은 주변 마을들에 메시지를 전달하여 더 많은 지지를 얻기로 했다. 모두가 역할을 맡았다. 명호도 자신의 역할을 원했다. 저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그가 물었다. 말년은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은 지혜로 빛났다. 너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가지고 있어, 명호야. 너는 우리의 이야기를 말해야 해. 네가 어떻게 버려졌고, 어떻게 우리가 너를 찾았고, 어떻게 네가 네 가족을 되찾았는지, 네 이야기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거야. 명호는 놀랐다. 그는 자신의 이야기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하지만 그는 그것을 시도할 의지가 있었다. 동현도 그의 역할을 맡았다. 그는 회사 내부자로서 그들의 계획과 전략을 알고 있었다. 그는 그 지식을 사용하여 그들을 물리칠 수 있었다. 다음 며칠 동안 마을은 바쁘게 움직였다. 그들은 법적 서류를 준비하고 언론인들과 만나고 주변 마을들과 연락을 취했다. 그들은 또한 실질적인 준비도 했다. 마을 입구에 바리케이드를 설치하고 감시 시스템을 조직하고 비상 계획을 세웠다. 그들은 회사가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예상대로 닷새 후 회사의 대표단이 마을에 도착했다. 이번에는 김씨 형제들이 아니라 고위 임원들과 변호사들이었다. 그들은 협상을 원한다고 말했다. 말녀와 박 선생은 그들을 마을 회관에서 만났다. 다른 마을 사람들도 함께. 회사의 대표는 매끄러운 양복을 입은 남자였고 그의 미소는 차가웠다. 우리는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고 싶습니다. 그가 말했다. 우리는 당신들에게 공정한 보상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당신들 모두가 새로운 집과 더 나은 미래를 가질 수 있습니다. 말년은 그를 차분히 바라보았다. 우리의 집과 미래는 이미 여기 있습니다. 그녀가 말했다. 우리는 팔지 않을 것입니다. 대표는 그의 미소를 유지했지만 그의 눈은 차가워졌다. 제 말을 오해하지 마세요, 할머니. 이것은 제안이 아닙니다. 이것은 통보입니다. 광산 프로젝트는 진행될 것입니다. 정부 승인은 이미 획득했습니다. 우리는 단지 과정을 좀 더 원활하게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때 명호가 앞으로 나섰다. 그는 더 이상 겁에 질린 소년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감 있게 말했다. 떨림 없는 목소리로. 당신들은 정부 승인을 위조했어요. 그가 말했다. 내 아버지가 모든 증거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미 그것을 언론과 진짜 정부 관리들에게 보냈어요. 회사 대표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게 무슨 소리야, 꼬마야. 명호는 움츠러들지 않았다. 제 아버지는 장현수예요. 그는 당신들의 회사에서 일했고 당신들의 불법 활동에 대한 모든 증거를 모았어요. 당신들이 안전 규정을 무시한 것, 환경 영향 평가를 위조한 것, 공무원들에게 뇌물을 준 것, 모든 것이요. 회사의 변호사들이 서로를 불안하게 바라보았다. 그들은 이 정보에 대해 알지 못했던 것 같았다. 대표는 그의 태도를 바꾸려고 했다. 이봐, 이것은 오해야.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어. 그때 미경이 문을 열고 들어왔다. 그녀의 뒤에는 카메라와 마이크를 든 기자들이 있었다. 여기 우리의 손님들이에요. 그녀가 말했다. 승리의 미소를 지으며. 그들은 광산 스캔들에 대한 우리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해요. 회사 대표의 얼굴이 공포로 일그러졌다. 그는 기자들을 보고 그리고 그를 둘러싼 결연한 마을 사람들을 보았다. 그는 패배했다는 것을 알았다.
카메라가 돌아가는 가운데 명호는 앞으로 나와 그의 이야기를 말했다. 그는 어떻게 버려졌는지, 어떻게 마을 사람들이 그를 구했는지, 어떻게 그의 부모님이 회사의 불법 행위의 희생자가 되었는지. 그의 이야기는 강력했고 기자들은 열심히 받아 적었다. 다른 마을 사람들도 앞으로 나와 그들의 이야기를 공유했다. 그리고 마침내 박 선생은 현수가 모은 증거를 보여주었다. 그것은 결정적이었다. 다음 날 아침 그 이야기는 전국 뉴스의 헤드라인을 장식했다. 시골 마을이 거대 기업의 불법 광산 계획을 폭로하다. 사람들은 분노했고 정부는 공식 조사를 시작했다. 회사의 주가는 급락했고 더 많은 임원들이 체포되었다. 마을에서는 작은 축하 행사가 열렸다. 그들은 아직 최종 승리를 거두지 못했지만 중요한 전투에서 이겼다. 그리고 그들은 함께했다. 하나의 공동체로. 동현은 이 모든 것을 지켜보며 미소 지었다. 그는 마침내 자신이 속한 곳을 찾았다. 그의 형제들과는 달리 그는 옳은 일을 선택했고 그것은 그에게 새로운 가족을 가져다 주었다. 일주일 후 약속대로 지영과 현수가 마을로 돌아왔다. 현수는 여전히 휠체어에 있었지만 그의 상태는 좋아지고 있었다. 그들이 도착했을 때 명호는 그들을 맞이하기 위해 달려갔다. 그의 얼굴에는 순수한 기쁨이 있었다. 마을 전체가 그들을 환영했다. 영웅처럼. 그날 밤 그들은 마을 광장에서 축하 행사를 열었다. 음식과 음악, 춤이 있었다. 사람들은 웃고 이야기하고 함께 축하했다. 말년은 모닥불 옆에 앉아 미소 지었다. 그녀는 이것이 단지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들은 아직 많은 도전에 직면할 것이다. 하지만 그녀는 또한 그들이 이제 함께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나의 가족으로, 하나의 공동체로. 그리고 함께라면 그들은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명호는 그의 부모님과 함께 앉아 별이 빛나는 하늘을 바라보았다. 그는 더 이상 버려진 소년이 아니었다. 그는 이제 가족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집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그는 이제 그가 누구인지 알고 있었다. 그는 명호였다. 용감한 소년, 그의 마을의 영웅,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랑받는 아들이었다. 모닥불의 불꽃이 밤하늘로 춤추며 올라갔고 명호는 평화로움을 느꼈다. 그의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그는 이제 올바른 길 위에 있었다. 그리고 그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는 결코 다시 혼자가 되지 않을 것이다. 그날 밤 늦게 명호는 소나무 언덕에 올라갔다. 동현이 그를 따라갔다. 그들은 나란히 앉아 마을의 불빛을 바라보았다. 네가 내 인생을 바꿨어, 명호야, 동현이 말했다. 네가 오기 전에 나는 내 형들에 맞설 용기가 없었어. 나는 그들이 하는 일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았지만 나는 너무 두려웠어. 그리고 나서 너를 만났고 너의 용기를 보았어. 네가 나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었어. 명호는 미소 지었다. 우리는 서로를 도왔어요, 동현 형. 당신이 없었다면 저는 제 부모님을 찾지 못했을 거예요. 우리는 이제 가족이에요. 동현은 고개를 끄덕였다. 가족이야. 그가 동의했다. 그리고 우리는 항상 서로를 돌볼 거야. 그들은 밤하늘을 바라보았다. 수천 개의 별들이 그들 위에서 반짝였다. 명호는 한숨을 쉬었다. 만족스러운 한숨이었다. 제가 언젠가 이렇게 행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가 말했다. 처음 제가 여기 왔을 때 저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이제 저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어요. 동현은 그의 어깨를 두드렸다. 그리고 너는 그것을 모두 받을 자격이 있어, 명호야. 너는 그것을 위해 싸웠어. 그들은 조용히 앉아 있었다. 별을 세고 평화로운 순간을 즐기며. 그들의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들은 단지 두 친구였다. 두 형제였다. 자신들이 만든 세상의 아름다움을 즐기고 있었다. 그리고 그것은 충분했다. 아래 마을에서 현수와 지영은 그들의 아들을 지켜보았다. 그들의 눈에는 자부심과 사랑이 가득했다. 그는 정말 특별한 아이야. 현수가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감정으로 가득했다. 그는 우리 모두를 구했어. 지영은 그의 손을 꼭 잡았다. 그는 당신을 닮았어요, 현수야. 같은 용기, 같은 결의, 같은 착한 마음. 현수는 미소 지었다. 아니, 그는 우리 둘을 닮았어. 그리고 그는 또한 그 자신만의 사람이야. 그리고 나는 그가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될지 보고 싶어. 지영은 그의 어깨에 기대었다. 우리는 볼 거예요. 그녀가 말했다. 우리는 함께 볼 거예요. 그들은 그렇게 앉아 있었다. 서로를 가까이 붙들고 그들의 아들을 지켜보며.
그들은 많은 것을 잃었지만 더 많은 것을 얻었다. 그들은 다시 가족이 되었고 그들의 집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그것은 기적이었다. 사랑과 용기, 그리고 한 작은 소년의 결의에 의해 만들어진 기적이었다. 밤은 계속되었고 별들은 계속해서 빛났다. 그리고 소나무 언덕 위에서 명호는 꿈꾸었다. 더 밝은 내일, 그의 가족과 함께하는 미래, 그리고 그가 언제나 속할 곳인 마을에 대한 꿈. 그리고 처음으로 그 꿈은 단지 꿈이 아니었다. 그것은 현실이었다. 그의 현실이었다. 봄이 소나무 언덕 마을에 찾아왔다. 겨울의 차가운 소나기에서 벗어난 자연은 이제 생명으로 가득 찼다. 나무들은 새로운 잎으로 푸르게 물들었고 들판은 다채로운 야생화로 뒤덮였다. 명호는 그의 집 앞 작은 정원에서 일하고 있었다. 땀이 그의 이마에 맺혔다. 그는 이제 13살이었고 지난 몇 달 동안 몇 센티미터 더 자랐다. 그의 어머니 지영이 부엌에서 나와 그에게 물 한 잔을 건넸다. 쉬어야지, 명호야. 그녀가 말했다. 너무 무리하지 마. 명호는 미소를 지으며 물을 받아 마셨다. 괜찮아요, 어머니. 저는 이 일이 좋아요. 우리 자신의 채소를 기르는 것이 뿌듯해요. 지영은 자랑스럽게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아들은 많이 변했다. 그는 더 이상 그 취약하고 두려운 소년이 아니었다. 이제 그는 자신감이 있었고 목적이 있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는 행복했다. 집 안에서 휠체어 바퀴 소리가 들렸고 곧 현수가 문간에 나타났다. 그의 회복은 느렸지만 꾸준했다. 의사들은 그가 다시 걸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지만 그것은 시간이 걸릴 것이다. 하지만 현수는 인내심이 있었다. 그는 이제 그의 가족과 함께 있었고 그것이 그에게는 가장 중요한 것이었다. 오늘 마을 회의가 있어 그가 상기시켰다. 우리는 새 학교에 대해 최종 결정을 내릴 거야. 명호의 눈이 빛났다. 잊지 않았어요, 아버지. 저는 준비할게요. 그는 서둘러 정원 도구를 정리하고 손을 씻으러 들어갔다. 지난 6개월은 마을에 큰 변화를 가져왔다. 광산 회사와의 싸움이 끝난 후 그들은 재건을 시작했다. 정부의 조사 결과 회사의 많은 임원들이 체포되었고 상당한 배상금이 마을에 지급되었다. 이 돈으로 그들은 새로운 시작을 계획할 수 있었다. 새 학교는 그 계획의 중심이었다. 명호는 특히 이 프로젝트에 열정적이었다. 그는 오랫동안 학교에 다니지 못했고 이제 그는 배움에 대한 갈증을 느꼈다. 그는 또한 다른 아이들도 같은 기회를 가질 수 있기를 원했다. 그래서 그는 학교 설계와 계획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깨끗하게 씻고 옷을 갈아입은 후 명호는 부모님과 함께 마을 회관으로 향했다. 길을 따라 걸으면서 그들은 많은 이웃들과 인사를 나누었다. 모두가 현수에게 그의 건강에 대해 물었고 지영에게 미소를 지었으며 명호의 어깨를 두드렸다. 그들은 이제 마을의 영웅으로 여겨졌다. 마을 회관에 도착했을 때 이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말녀 할머니가 모임을 주재하고 있었다. 그녀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활기차고 날카로웠다. 동현도 그곳에 있었다. 그는 이제 공식적으로 마을의 일원이 되었다. 그는 새 학교의 건설을 돕기 위해 그의 건설 경험을 제공하고 있었다. 회의가 시작되고 사람들은 학교의 최종 계획에 대해 토론하기 시작했다. 명호는 앞줄에 앉아 모든 단어를 열심히 들었다. 그는 때때로 의견을 제시했고 어른들은 그의 생각을 존중하며 경청했다. 그는 이제 단순한 아이가 아니었다. 그는 마을의 미래의 목소리를 가진 공동체의 중요한 구성원이었다. 토론 중간에 문이 열리고 한 낯선 남자가 들어왔다. 그는 약 40대였고 도시의 정장을 입고 있었다. 모두가 놀라서 그를 바라보았다. 방문객들은 마을에 드물었고 특히 이렇게 공식적으로 보이는 사람은 더욱 그랬다. 말녀가 그를 알아보고 미소 지었다. 박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그녀가 말했다. 우리는 당신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남자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죄송합니다, 할머니. 제가 늦었네요. 서울에서 오는 길이 예상보다 더 오래 걸렸습니다. 현수가 앞으로 휠체어를 몰았다. 박 변호사 소식을 가져왔나요? 박 변호사는 그의 서류 가방을 열고 몇 장의 서류를 꺼냈다. 네, 현수 씨. 좋은 소식입니다. 대법원이 마침내 판결을 내렸습니다. 광산 프로젝트는 영구적으로 취소되었고 이 토지는 영원히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회사는 추가 배상금을 지불해야 하며 그 돈은 마을의 발전과 환경 복원에 사용될 것입니다.
방 안이 기쁨의 외침으로 가득 찼다. 사람들은 서로를 껴안고 웃고 심지어 몇몇은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 그들의 싸움은 마침내 공식적으로 끝났다. 그들은 이겼다. 명호는 그의 부모님을 바라보았다. 그들의 얼굴에는 순수한 행복이 있었다. 그는 또한 동현을 보았다. 그는 조용히 미소 짓고 있었다. 자랑스러워 보였다. 그리고 말녀 할머니. 그녀의 오래된 눈은 지혜와 만족으로 빛나고 있었다. 이 순간은 그들 모두에게 속했다. 박 변호사는 더 많은 세부 사항을 설명했다. 배상금은 상당했고 그것은 마을이 단지 재건하는 것을 넘어 번영할 수 있게 해줄 것이다. 그들은 새 학교뿐만 아니라 새 진료소, 더 나은 도로, 깨끗한 물 시스템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의 토지와 환경이 이제 법적으로 보호된다는 것이었다. 회의가 끝나고 사람들이 축하하기 시작했을 때 명호는 밖으로 나가 신선한 공기를 마시기로 했다. 그는 마을 근처의 작은 언덕으로 올라가 그가 처음 발견되었던 오래된 소나무 아래에 앉았다. 그곳에서 그는 아래의 마을을 볼 수 있었고 멀리 산들을 볼 수 있었다. 잠시 후 그는 뒤에서 발소리를 들었다. 동현이 그에게 다가와 그의 옆에 앉았다. 여기서 뭐하니? 그가 물었다. 명호는 미소 지었다. 그냥 생각하고 있었어요. 모든 것이 얼마나 변했는지, 그리고 얼마나 빨리 변했는지요. 동현은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1년 전 나는 내 형들의 그림자 아래에서 살고 있었고 잘못된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도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 그리고 저는 버려졌어요. 명호가 마무리했다. 혼자였고 두려웠고 희망이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보세요. 우리는 모두 다른 사람들이 되었어요. 동현은 마을을 내려다 보았다. 우리를 변화시킨 건 이 장소야. 그가 말했다. 이 공동체, 이 사람들, 그들은 우리에게 가족이 무엇인지 보여주었어. 명호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동현 형. 저희를 변화시킨 건 저희 자신이에요. 우리는 선택을 했어요. 당신은 당신의 형들의 맞서기로 선택했고 저는 희망을 갖기로 선택했어요. 우리는 더 나은 사람들이 되기로 선택했어요. 동현은 놀란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너는 정말 현명해졌구나, 명호야. 내 나이에 비해서. 명호는 웃었다. 말려 할머니의 영향이에요. 그녀는 매일 저에게 지혜를 가르쳐 주세요. 그들은 한동안 조용히 앉아 있었다. 서로의 존재를 즐기며. 그런 다음 동현이 물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할 거야? 네 꿈은 뭐야? 명호는 잠시 생각했다. 저는 의사가 되고 싶어요. 그가 마침내 말했다.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의사요. 아버지처럼, 그리고 할아버지처럼. 그리고 저는 여기 남아서 우리 마을을 도울 거예요. 동현은 미소 지었다. 그건 아주 좋은 꿈이야, 명호야. 그리고 나는 네가 그것을 이룰 것이라고 확신해. 명호는 그를 바라보았다. 당신은요, 동현 형? 당신의 꿈은 뭐예요? 동현은 한숨을 쉬었다. 나는 아직 확실하지 않아. 하지만 나는 여기 남아서 새 학교 건설을 도울 거야. 그리고 그 후에 글쎄, 나는 아마 건축을 공부할 거야. 나는 항상 건물을 설계하는 것을 좋아했어. 내 형들처럼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만드는 것. 어쩌면 나는 이 마을에 더 많은 것을 지을 수 있을 거야. 더 나은 집들, 더 나은 미래를. 명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건 당신에게 잘 어울려요, 동현 형. 당신은 좋은 건축가가 될 거예요. 그들은 다시 조용히 앉아 있었다. 각자 자신의 생각에 빠져. 그런 다음 명호가 갑자기 물었다. 당신의 형들은 어떻게 됐어요? 동현의 얼굴이 조금 어두워졌다. 그들은 아직 감옥에 있어. 그들의 재판은 아직 진행 중이야. 하지만 솔직히 나는 그들에 대해 많이 생각하지 않아. 그들은 그들의 선택을 했고 나는 내 선택을 했어. 이제 우리는 다른 길을 가고 있어. 명호는 이해하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동현이 자신의 형제들과의 관계가 복잡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것은 아마도 결코 완전히 해결되지 않을 상처였다. 하지만 동현은 이제 다른 가족을 가지고 있었다. 명호와 그의 부모님 그리고 마을 전체. 해가 지기 시작했고 하늘은 주황색과 분홍색, 보라색으로 물들었다. 그것은 숨막힐 정도로 아름다웠다. 우리는 돌아가야 해, 동현이 말했다. 그들이 축하 파티를 시작할 거야. 명호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아직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다. 잠시만 더 있어도 될까요? 그가 물었다. 저는 그냥 이 모든 것을 기억하고 싶어요. 동현은 미소 지었다. 물론이지.
그들은 함께 앉아 일몰을 감상했다. 두 형제처럼, 두 친구처럼. 그들은 서로에게서 많은 것을 배웠고 함께 많은 것을 경험했다. 그리고 그들은 아직 앞으로 함께할 많은 모험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마침내 그들은 일어나 마을로 돌아갔다. 마을 광장에는 이미 축하 행사가 한창이었다. 사람들은 음식을 나누고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지영은 다른 여성들과 함께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고 현수는 젊은 남자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말녀 할머니는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었다. 그녀의 이야기에 아이들은 매료되어 있었다. 명호와 동현이 도착하자 모두가 그들을 환영했다. 여기 우리의 영웅들이 왔네. 고씨가 외쳤다. 그의 얼굴은 술로 인해 발그레했다. 사람들은 웃고 박수쳤다. 명호는 부끄러워 고개를 숙였지만 동현은 그의 어깨를 격려하듯 두드렸다. 그들이 맞아. 그가 말했다. 네오는 영웅이야 명호야. 명호는 이에 대해 생각했다. 그는 자신을 영웅으로 생각하지 않았다. 그는 단지 그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한 소년이었다. 하지만 그는 또한 자신이 변화를 만들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차이를 만들었다. 그리고 어쩌면 그것이 영웅이 되는 것의 의미일지도 모른다. 그날 밤 늦게 축하 행사가 계속되는 동안 명호는 잠시 자신의 방으로 돌아갔다. 그는 그의 작은 책상 서랍을 열고 오래된 사진을 꺼냈다. 그의 부모님과 어린 그의 사진, 동현이 서울에서 그에게 준 것. 그는 그것을 바라보았다. 행복했던 시절의 이 순간을. 그리고 그는 깨달았다. 그는 다시 행복했다. 아니, 그는 그 어느 때보다 더 행복했다. 그는 방을 가로질러 걸어가 창밖을 내다보았다. 마을은 축하의 불빛으로 빛나고 있었다. 그리고 별이 빛나는 하늘 아래 그것은 마법 같았다. 그는 그가 얼마나 운이 좋은지 생각했다. 그는 사랑하는 가족, 강한 공동체, 그리고 밝은 미래를 가지고 있었다. 그는 한때 버려진 소년이었지만 이제 그는 찾아졌다. 그는 집에 있었다. 명호는 사진을 그의 가슴에 품고 깊은 만족감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런 다음 그는 돌아서서 방을 나갔다. 축하 행사로 그의 가족에게로 그의 미래로. 밖에서 별들은 계속해서 빛났고 산들은 묵묵히 지켜보았다. 마치 그들이 항상 그래왔던 것처럼, 마치 그들이 항상 그럴 것처럼. 그리고 그들 아래에서 작은 마을은 계속해서 번영했다. 함께 하나의 공동체로, 하나의 가족으로. 다음 날 아침 명호는 일찍 일어나 마을 위의 언덕으로 올라갔다. 동이 트기 시작했고 하늘은 부드러운 금빛으로 물들고 있었다. 그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신선한 공기로 그의 폐를 채웠다. 아래에서 마을은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다. 전날 밤의 축하 행사로 지쳐. 하지만 곧 사람들은 일어나 새 학교 건설을 시작할 것이다. 새로운 날, 새로운 시작. 명호는 미소 지었다. 그는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는 그의 미래를 만들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의 공동체의 미래를 돕고 그의 세계를 더 나은 곳으로 만들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는 한때 버려진 소년이었지만 이제 그는 찾아졌다. 그리고 그는 다시는 길을 잃지 않을 것이다. 해가 지평선 위로 솟아오르면서 명호는 잠시 서서 그 광경의 아름다움을 감상했다. 그런 다음 그는 돌아서서 집으로 향했다. 그의 가족이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그의 미래가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그의 마음은 가볍고 희망으로 가득 찼다. 새로운 날이 시작되었다. 그리고 그것은 아름다울 것이다. 어떤 일이 일어나든 그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결코 다시 혼자가 되지 않을 것이다. 그는 이제 가족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집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그것은 그에게 필요한 전부였다. 명호는 산책로를 따라 내려가면서 어떤 노래를 흥얼거리기 시작했다. 그의 어머니가 그가 어렸을 때 불러주던 자장가. 그 멜로디는 공기 중에 맴돌았고 아침 바람과 함께 춤추었다. 그것은 희망의 노래였다. 사랑의 노래였다. 새로운 시작의 노래였다. 그리고 명호는 그의 이야기가 이제 막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마을이 가까워지면서 그는 그의 앞에 펼쳐진 모든 가능성에 대해 생각했다. 그는 의사가 될 것이다. 그리고 그는 사람들을 도울 것이다. 그는 그의 공동체를 위해 일할 것이다. 그리고 그는 변화를 만들 것이다. 그는 차이를 만들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아름다울 것이다. 그의 집에 도착했을 때 그는 문 앞에 잠시 멈춰 서서 감사의 순간을 가졌다. 그는 그의 여정, 그의 시련, 그리고 그의 승리에 감사했다.
그는 그의 가족과 친구들, 그리고 그의 공동체에 감사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는 그에게 두 번째 기회를 준 삶에 감사했다. 명호는 미소 지으며 문을 열었다. 안에서 그의 부모님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고 아침 식사 테이블에 앉아 있었다. 그들은 그를 보고 미소 지었다. 그들의 눈은 사랑으로 빛났다. 어서 와, 아들아, 현수가 말했다. 우리는 너를 기다리고 있었어. 명호는 그들과 함께 앉았고 그들은 아침을 먹기 시작했다. 함께 가족으로. 그들은 그날의 계획, 새 학교에 대해 그리고 미래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리고 명호는 그가 이전에 느껴본 적 없는 평화로움을 느꼈다. 그는 집에 있었다. 그는 마침내 진정으로 집에 있었다. 창밖에서 새로운 날이 밝아오고 있었다. 가능성으로 가득 찬. 그리고 명호는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것을 맞이할 준비가, 그것을 껴안을 준비가, 그리고 그것의 일부가 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는 더 이상 버려진 소년이 아니다.